어, 여러분요, 그 530쪽이요, 환매죠. 환매는 가등기 담보할 때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양이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이제 교환이라고 되어 있죠? 교환. 교환이라고 되어 있나요? 534페이지요. 534페이지 교환이라고 나와 있죠? 그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양 자체가 별로 없죠. 그래서 교환은 어떤 게 교환이냐면요. 이렇게 봐봐요. 우리가 교환 계약이잖아요. 교환은 일단요, 유상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쌍무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분료식이고요. 그 다음에 낙성 계약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 삼는 것이 뭐냐면, 교환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그러면 안 돼요. 알죠? 이게 가장 큰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유상 계약이 뭐겠죠? 대표적인 유상 계약 매매죠? 매매는 뭐겠죠? 매매는 예약이 있죠. 그 다음에 매매는 계약금 계약이 있죠. 계약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는 또 해제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담보 책임이 있죠. 담보 책임이 있고, 매매는 또 뭐가 있어요? 매매 대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봐봐. 쌍무 계약에는 뭐가 있죠?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고,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위험 부담 이렇게. 자, 그럼 봐요. 교환 계약에도 동시 항변권이 있어.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을 맞바꾸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요, 토지에 대한 등기를 언제 해줘요? 이 사람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해줘야 해주죠. 내가 건물을 사가지고 왔는데요, 건물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무슨 책임이요? 담보 책임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냐? 나는 등기해주는데 그 사람 등기 안 해줘? 그럼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위험 부담이죠. 내가 물건하고 건물하고 토지를 맞바꾸로 계약했는데 나중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건물이 쓰러지고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책임이다? 위험 부담의 문제로 가고요. 이런 것들이 다 교환계약에도 그대로 다 있다 이 말이죠. 특히 교환계약은 매매대금이 있죠. 우리가 뭐죠? 매매대금이 있죠. 교환에는 뭐가 있냐? 보충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학생들이 교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환은 금전 빼고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에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 금전 빼고 그 다음에 재산권이 금전 빼고. 그러니까 금전은 교환이 안 돼요. 그럼 이건 교환인가 봐봐. 교환인가 아닌가. 여기요, 갑이요, 1억 원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토지가 우리요, 9천짜리 토지가 있어요. 그럼 맞바꿀 수 없잖아요. 여기다 얼마를 더 얻는다? 1,000만 원 더 얹죠, 1,000만 원. 돈 1,000만 원 줬죠? 9천짜리 토지하고 1억짜리 건물을 맞바꾼데 안 되니까 1,000만 원을 줬단 말이죠. 이건 교환이다, 매매다. 이게 중요해요. 교환이다, 매매다? 우리가 이제 매매라고 해서 뭐냐면요, 매매 계약은 법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타방은 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매매는 오직 반대급부로 뭐만 주는 것이다? 돈으로만 주는 것, 돈으로만 주는 것을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돈으로 주는 거, 토지를 주는 거잖아요. 부정한, 그러니까 100% 돈으로 주는 걸 매매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매매는 대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 토지죠? 토지를 주면서 부족한 것만큼만 1,000만 원만큼만 더 얹어주는 거죠. 이걸 보충금이라고 하죠. 이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간단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환계약에도 매매와 같은 것들이 그대로 다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매매계약이나 유상이나 교환이나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환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매매에도 그대로 있다. 이렇게만 알면 돼. 그래서 여러분, 왜냐면 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양이 너무나 적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담보 책임 나오고 갑자기 그 다음에 위험 부담 나오고 그래서 다 똑같다. 그냥 교환이라는 것은 만약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교환을 뭐로 바꿔서 읽어버리면 되냐? 매매로 바꿔서 읽어버리면 돼. 알겠죠?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 읽었는데 해제가 나오고 무슨 뭐 건물이 쓰러졌다고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교환이란 말을 무슨 말로 바꿔버려? 매매로 바꿔서 읽어버리면 돼. 왜? 다 똑같이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법원칙이 그대로 교환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환의 상관이 조심해야 될 게 교환은 요물 계약이다 아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이제요, 임대차 한번 보셔요. 페이지 536이요. 기본서 페이지요. 그 다음에 강의노트 페이지는요, 227. 강의노트는 227이에요. 이것을 뭐란다? 임대차 이렇게. 임대차 이렇게요. 임대차. 536, 227 이렇게. 자, 됐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임대차를 한번 보시면요.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임대차는 우리가 이제 채권이죠. 우리가 지금 채권법에서 맨 마지막에 임대차인데요. 채권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잖아요. 임의규정. 그런데 여러분요, 임대차를 뭐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임대차는 임차인이라고 하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서 우리가 법 규정이 있죠. 법의 규정보다 그다음에 임차인이죠. 임차인한테 법의 규정보다 유리하냐? 유리한 합의는 유효이고요. 임차인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법 규정보다 임차인한테 유리한 것은 무조건 다 유효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죠? 법에요. 2번의 차임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2번. 그러면 내가 최소한 몇 달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2달 버틸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런데요. 3번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3번. 그럼 임차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3번, 3개월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유럽 쪽에서 동남아 사람들한테 방을 빌려주는 것을 렌트해 주는 것을 아주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버티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 우리 선진국들을 대부분 뭐냐면 여러분들 좀 이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겠죠. 모든 것을 부동산한테 맡기죠. 전속으로 해가지고, 전속 계약 해가지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월세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주인한테 다 입금시키고, 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먼저 첫 달에 만약에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서 경고를 하나 봐요. 알겠죠? 두 번째 안 들어오면 또 임대인에서 경고를 하고, 그럼 또 세 번째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인도명령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 그때 나간다는 거예요. 돈 안 내고. 이사 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소한 몇 달은 버틸 수 있는 거죠? 3개월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쪽으로 가고, 다른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게 월세 주는 것을 아주 꺼려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어도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해지한다 이 말의 뜻은 보증금이 없다고 했을 때 적어도 2달은 버티다가 야반도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그 말 아닌가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3기면은요 한 달을 더 버틸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러니까 법에는 2기라고 돼 있어. 그런데 3기까지 그러면 임차인한테 유리하니까 유효.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러면 그래서 그걸 편면적 강행규정인데요. 그런데 이걸 이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그래. 그런데 임대차에서도 뭐가 있냐? 임의규정이라는 것이 있어. 임의규정. 이 임의규정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비용상환청구권. 이때의 비용은 필요비 상환청구권하고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죠. 비용상환청구권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차임 지급 시기. 차임 지급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차임 지급 시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게 있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렇게 모두 몇 가지가 있냐?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봐. 웃긴 게 다음 중에서 임의규정이 아닌 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임의규정이 아닌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1번 비용상환청구권, 2번 필요비상환청구권, 3번 유익비상환청구권, 4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렇게. 5번 부속매입청구권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안 되니까 비용은 필요비 유익비가 다 들어가니까 이건 일단 암기해야 돼 무조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요 임의규정이 되어 있죠. 임의규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법규정보다 법규정과 다른 합의가 임차인한테 유리하든 유리해도 유효, 임차인한테 뭐래도 불리해도 유효. 이것을 임의규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합의가 법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인 것이 아닌 것. 불리하더라도 유효. 그럼 뭘 얘기해? 임의규정을 얘기해. 임의규정이 아닌 것은. 그럼 뭘 물어봐? 강행규정을 묻는 것이에요. 알겠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임의규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인 것이 아닌 것. 만약에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인 것, 그러면 뭐예요? 강행규정이에요. 임차인한테 불리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것. 그럼 뭘 물어봐? 그래서 임의규정을 물어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묻는 것이 뭘 묻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차를 먼저 임대인에 딱 나눠서 보면 돼. 임대인에 뭐가 있냐?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 그러면 이 임대인의 의무 중에서 뭐가 있냐? 수선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수선 의무는 어떻게 하냐? 통상의 수선이 있고 소규모 수선이 있고 대규모 수선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통상의 수선, 소규모 수선, 대규모 수선 이렇게. 그럼 여기 통상의 수선이 있죠. 통상의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대규모 수선은 누가 한다? 그것은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소규모는요. 원래는 누가 한다? 임대인이 해. 당사자는 합의로 누가 한다? 합의로
임차인이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대규모는요, 임차인이 살다가요, 한번 제가 이제 그 대전에 있을 때 아는 사람이 위에, 바로 그 위에 위층에 두 개를, 그 상가 건물을요, 임대를 해가지고 고시원을 해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대전 시청 앞에 보면 둔산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위에 무슨,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층이 9층인가 8층인가 그러는데, 그게 횟집이에요, 횟집. 그 뭐 있죠? 무슨 횟집이었는데, 그 횟집에서 이 사람이 장사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뭘 하다가, 횟집이 불타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월세 같은 거 다 까먹고, 보증금 다 까먹고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불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위에 두 개 층이 뭐였냐면, 바로 그 위에 있는 두 개 층이 고시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화재가 발생하면 뭐가 문제냐면, 그을음이 있죠. 그을음이 한번 침투하면 전체를 다 벽지를 또 다시 다 발라야 되나 봐요. 벽지를. 그을음이 한번 이렇게 침투하면 냄새가 나가지고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밤에 왔는데 밤에 이제 와가지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 이놈 새끼가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뭐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제나 그냥 이렇게 화재가 났는데 거기 자기네가 샀는데 다행히 햇집만 타고 위에는 사람이 대피해가지고 큰 문제 없었는데 그 연기가 계속 위로 가가지고 고시원 거기를 전부 다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도배를 다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냄새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려면 사람들이 또 밖에 다 나가야 되고 그걸 한꺼번에 또 2계층이니까 그 도배를 또 다 해야 되잖아. 한꺼번에 또 일시적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 있는 대전에 있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한꺼번에 해야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하고 냄새가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돈 청구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횟집에서 원래 보증금이 한 5천 정도 있었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 층을 다 써가지고 계속 횟집 가격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럼 수리해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임대인이 해야죠. 임대인.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걸 대규모 수선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임차인이 잘못해도 일단 임대인이 수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보증금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보증금을 담보적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받아두는 돈이 보증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임대차는 뭐라고 되어 있냐? 차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증금을 받아 안 받아? 받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 임대차는 뭐냐? 차임 증액 감액 청구만 있어. 차임 증액 감액.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 차임 등의 증감 청구라고 되어 있어. 차임 등. 우리 민법의 임대차는 차임 증감 청구라고 되어 있어. 차임. 그런데 주택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차임 등의 증감 청구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차임 등은 뭐도 포함한다? 보증금도 포함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대규모하고 통상적인 것은 임차인이 하죠. 통상적인 게 뭐냐?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선이 가능하거나 특별히 수선하지 않더라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통상의 수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임대인은 어느 경우에 수선하느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봐. 참 애매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사소한 것들은 사실 재판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1심만짜리 가지고 이걸 누가 재판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사실 임대차 분쟁이라는 것은 다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면 당연히 집주인이 해줘야지. 이렇게 누구나 다 알아. 큰 돈은 50만 원 넘게 든다. 아, 이거 임대인이 하지. 이 정도는 아는데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싸움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언제 그죠? 큰 돈이 아니고 어디요? 50만 원 이하나 30만 원 이하의 조그만 소액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서로 감정 싸움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다가 소송도 않고 그냥 묻어두고 하니까 재판이 안 나오죠. 무슨 TV인가 보니까 판사가 나오고 두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분쟁하는 거 서로 뭐 하는 거 있더라고요. 서로 뭐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요. 그래서 요즘 뭐 TV 프로가 판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조정하는 거 있죠. 조정. 공개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 신분을 노출을 원하지 않으면 여기다가 무슨 가면 쓰고 하고 신분 노출도 괜찮으면 그냥 하고. 근데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이제 세대를 살아서 나간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보증금을 30만 원 안 주는 거 이 사람이요. 임대인이요. 내가 딱 봤을 때 임대인 그 아줌마가 말이 앞뒤로 안 맞아. 앞뒤로 안 맞고 누가 보더라도 그 젊은 그 세대기 말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요, 변기를 너무나 조그만 걸로 이렇게 바꿔놓고 가가지고 변기값을 다시 해달라는 거야, 주인이. 변기를 너무나 조그만 걸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3년인가 뭐 4년인가 살다 나가는데 변기를 다시 큰 걸로 교환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기 하는 말이, 아니, 누가 남의 집에 살면서 큰 변기를 떠내고 적은 변기를 달아놓고 비용이 얼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그게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 방청객 다 웃고 막 이러더라고. 내가 봐도 앞뒤를 안 맞아. 그리고 그분이 말한 거하고 이분 말한 거하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보면
여자는 말이 처음부터까지 초지일관 똑같은데 이분은 무조건 우격다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판사도 막 웃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돈이 얼마짜리냐? 30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조금을 더 준 거예요. 이게 왜냐면 변기하고 뭘 해놓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 재판이 안 되잖아요. 변호사 선임하면 500인데 누가 이걸 재판을 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재판이 안 되니까 이게 소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뭐냐면 힘의 균형이죠. 누가 상대방을 다 설득시키느냐, 목소리가 크고 인상이 더럽느냐, 이게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근데 판결은 뭐라고 됐냐, 이렇게 됐어요. 대부분은 수선하지 않으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임대인이 수선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보일러죠. 보일러 고장났대. 가장 쉽게 보일러 제일 많이 하니까 보일러가 고장났으면 보일러 돌아가 안 돌아가? 아무래도 안 돌아가. 우리가 보일러에 대해서 전문가가 누가 있어? 보일러는 전기 코드 꽂고 스위치 누르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돌아가. 근데 내가 전기에 대해서 몰라. 고칠 수 없어. 그러니까 보일러가 안 되니까 그건 누가 고쳐야 돼? 그거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수선했는데 보니까 비용이 3,000원밖에 안 나와서 그럼 어떡하냐? 그래도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판례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적은 비용으로 수선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은 임대인이 한다고, 임차인이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또는 별다른 수선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임차인이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적은 비용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누가 알아봐야 돼요? 수리하는 사람이 알아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 출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수선비라면 안 들어도. 그래도 적어도 만 원 이상은 나오는 거잖아요. 한 번 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임대인이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낫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세한 경우가 또 많이 나요. 전세하다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났어. 그러면 보일러를 누가 그러면 교환을 해야 되느냐? 보일러를요? 그러면 보일러를 전세권자가 만약에 교환한다고 해봐. 그래도 전세권자는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한테 보일러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 왜요? 보일러가 고장나가지고 전세권 설정자가 못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전세권자가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럼 부속물이잖아요, 보일러는. 그래서 다시 나갈 때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면 되는 거죠. 결국 그건 누가 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법의 논리를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 다른데, 가격체,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용이 되고 그러면 소송을 할 수도 있죠. 열받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뭐 10만 원, 20만 원 이거 가지고 소송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월세나 하든가 전세 살면서 비용하고 수리할 때 막 몇백만 원씩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집주인이 해주죠. 그런데 다 대부분 비용이 30만 원 미만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런 것들이 또 재판을 안 하다 보니까 판결도 없고 판례도 없고,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합의로 임차인이 할 수 있다. 그럼 권리는 뭐냐? 권리는 차임을 청구할 수 있죠. 차임. 그래서 차임은요, 후급이 원칙이에요. 후급. 그런데 당사자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합의로 선불로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모텔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차임은요, 그래서 차임 증감 청구권, 차임 증액하고 감액, 증감 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다. 차임 증감, 알겠죠? 증액하고 감액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차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일반계사 표시고 청구 당시대로 증액되고 감액되는 건 청구 당시. 그 다음에 차임은요, 또 여러분 봐봐, 차임 증액 청구하고 차임 감액 청구하고 누가 더 임차인한테 유리해요? 증액하고 감액하고? 감액 임차인한테 유리하죠? 근데 감액을 금지하면 어떻게 돼요? 금지.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차임을 증액하면 안 되죠? 증액을 금지해요? 임차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차임 증액 금지 특약은 되고 차임 감액 금지 특약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여기 봐봐. 증액을 금지했는데요. 사정 변경이 있어요. 사정 변경. 사정 변경이 생기면은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증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정 변경이 생기면 증액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걸 임대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임차인이요. 자요, 임차인에요. 임차인의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죠. 그럼 임차인의 의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무가 뭐냐? 목적물을 보관해서 인도할 의무예요. 그렇잖아요. 남의 물건 보관했다가 인도를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그럼 화재가 발생했으면 인도를 못하죠. 그러면 화재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야. 화재의 원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장 속에서 났다, 누전으로. 그러면 임차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죠. 알겠죠? 그걸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뭐 주방에다가요, 뭐 불을 켜놨는데, 일단 전번 주에
야간반 하신 면장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 뭐냐면 밤에 오셔가지고 집에서 있다가 무슨 전기 이거 뭐라 하지 이거? 전기 스토브인가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뭘 얹어놨나 봐요. 얹어놓고 이거 뭐라 하지 이거? 인덕션이요? 뭐 있잖아요. 가스 말고 전기라는 거. 거기에다가 뭘 이렇게 얹어놓고 왔나 봐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깜빡이고 왔대요. 사모님이 모임이 있는데 자꾸 누가 밥 먹으러 가자가 밥 먹고 가라 하더래요. 근데 왠지 집에 가고 싶더래요. 밥 먹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모님 그냥 집에 간다고 왔대요. 와서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나와요. 연기가 나고. 화재가 발생하기 일본 직전에 했나 봐요. 그래 뭐 전화가 왔대요. 그래 오셔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사모님 만약에 식사하고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누가 잘못이죠? 임차인 자체가 잘못이죠. 그런 것은 임차인 책임지면 되고, 전기 누져야 되고, 임대인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근데 화재의 원인이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누가 입증하냐? 임차인이 입증을 해. 임차인 입증. 왜 임차인 입증하는 거죠? 임차인은 몰표물에 인도해야 되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불타버렸으니까 인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한다, 보증금을 지급한다. 차임을 지급하죠. 원래 보증금은 지급하지 않는데요.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돼요. 왜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보증금 반환해달라. 그럼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청구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 말은 뭐요? 자기가 보증금을 줬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왜? 원래 월세는 차임만 지급하지 보증금을 지급한다고 법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차임을 지급했다. 이것도 임차인.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 다 나왔기 때문에요. 이 세 가지를 다 임차인이 입증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또 뭐가 있냐?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존행위하죠. 보존행위라면 수인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중에 뭐가 있냐면 권리 중에요. 만약에 임차인의 잘못 없이가 중요해. 잘못 없이 건물의 일부가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어. 그럼 원래 월세가 100만이란 말이죠. 그럼 건물의 일부가 쓰러졌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차임이 당연히 감액되느냐, 감액을 청구해야 감액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되죠? 차임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감액되는 거죠. 당연히 감액. 감액을 막을 수 있다? 감액을 청구해야 돼. 그래서 당연히 감액 그러면 큰일 나. 당연히 감액 그러면 안 돼. 그럼 뭘 한다? 감액을 만다? 감액을 청구해야 돼.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채권하고 물권의 차이예요. 여러분 봐봐. 전세권 있죠? 전세권은요. 3층을 전세로 했어요. 3층이 불타버렸어. 태풍에 의해서. 불과 학력으로 일부가 멸실했죠? 전세권은 1층, 2층으로 감소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법적으로 나와 있어.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과 학력으로 멸실되면 그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해. 그 부분, 3층의 전세권을 소멸해. 1층, 2층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건이죠. 물건은 뭐예요? 사람이 뭐를 지배한다? 물건을 지배하죠. 물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데 물건이 지금 3층짜리가 2층짜리밖에 안 되죠. 그럼 2층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요, 임대차는 채권이죠.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죠. 그럼 물건의 일부가 멸실됐죠. 그러면 당연히 차임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차임을 깎아달라고 말을 해야지 깎아주는 거예요. 그걸 차임 감액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액된다. 당연히 감액.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대항력. 여기서 뭐가 되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용하고 부속물을 뭐란다? 이것은 부합하고 같이 관계가 되고요. 지상물은요. 전속 기간하고 같이 관계가 되는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지금부터 뭘 뭐냐? 대항력 보증물 한번 봐봐. 여기 봐요.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의뢰한 사람이 등기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0시 등기는 그날부터 대항력이 있죠. 1억이고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죠.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이 사람을 신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임대인이다, 종전 임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병한테 이렇게 건물이요 5월 1일 날 이렇게 양도가 됐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등기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여기요. 이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5월 1일 날 집주인이 바뀌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을은요. 이 집주인한테 말 수 있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또는 나는 지금 5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 살 수 있다.
이것을 뭐한다? 주장하죠. 그것을 뭐라 한다? 대항한다고 얘기해. 원래 을은 갑에게 10월 1일까지 계약했고 갑에게 보증금 1억을 줬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한테 10월 1일까지 살겠다. 그 다음에 10월 1일이 끝나면 당신이 나한테 보증금 1억을 반환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집주인이 바뀌니까 이것을 새로운 소유자한테 주장을 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대항력이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을이 갑한테요. 이 일을 제기한 경우 이 일을 제기해 갑한테 이 일을 제기하면 갑에게 청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나 새로운 사람하고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봐봐요. 여기서 이제 보면 이번에는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을이 있는데 여기서 갑에서 이렇게 병으로 바뀌었죠. 바뀐데 문제는 1월 1일에서 10월 1일인데 5월 1일에 바뀌었단 말이죠. 보증금 1억을 줬는데 이 임차인이 등기도 없고 전입 신고도 없는데 바뀐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없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상태에서 바뀌죠. 그러면 이 을이요 병이 집을 사가지고 5월 1일 날 을한테 야 너 나가. 그러면 을은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보증금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갑에게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지 그것을 병한테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항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항력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가면은 또 이 대항력은 또 뭐냐? 경매가 됐을 때 또 의미가 있죠. 경매가 됐을 때 대항력이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대항력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소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이죠. 그럼 보증금이란 건 뭐냐? 보증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속 중이냐, 기간이 만료했냐. 그래서 만약에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보증금 1,000만 원에요. 월세 100만 원에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두 달을 연체해, 두 달. 지금 현재 3월 달하고 4월 달하고 두 달을 연체했어. 그러면요, 기간이 끝났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죠? 전속 중이죠? 전속 중에 연체된 차임이 있어. 어떻게 하냐? 이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지 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해. 그러니까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증금이 아무리 많아도 차임을 2번 이상 안 주면 해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만약에 6월 1일이다. 6월 1일은 기간이 만료가 됐죠?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하냐? 당연히 누구한테 물을 필요 없어. 이건 당연히요. 당연히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 그럼 얼마다? 800이죠. 그러면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약을 뭐죠? 해제라든가 경매 같은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동시이행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당연히 공제, 전속 중에는 어떻게 한다?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당연히 공제해서 나머지만 주면 돼. 그러면 6월 1일 날 돈을 줘야 되는데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3개월 있다가 돈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럼 3개월 동안에요 돈을 못 받으니까 이 을이 여기에서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죠. 만약에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살았다 그러면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이나 동시이행 항변권에게서 목적물을 점유하면은 그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하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3개월 살았죠? 그럼 또 3개월 또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500만 원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행이에요. 그러니까 목돈 들고 들어왔다가요 잘못 만나면 푼돈 들고 나갈 수가 있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요 만약에 살지 않았다. 열쇠로 잠궈놓고 갔다. 그럼 얼마다? 800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면 보증금이라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당연히 공제되고 전속 중에는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의 자유이다? 임대인의 권리이다 이란 말이죠. 임차인의 권리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하고 뭐가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용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비용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보면 먼저 여러분요 부합이라는 것을 봐야 되죠. 여기는 1층 갑이에요. 여기 2층을요 을이 중축을 해서 중축. 이 중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1층은 누구 것이냐? 갑.
그러면 2층은 누구 것이다? 2층은 누구 것이다? 을의 것이다 이 말이죠.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는 것이 뭐다? 독립성이 없다. 1층은 누구 것이다? 갑. 2층은 누구 것이다? 갑. 그럼 생각을 해봐. 을이 중축을 했는데 갑의 것이래.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뭘 받아야 되겠어요? 건축 비용 받아야죠. 건축 비용. 그 정도는 상식이잖아요. 그럼 봐봐. 그럼 2층은 뭐냐? 1층은 1층 똑같이 이것을 2층은 1층에 뭐가 됐다? 구성 부분이다.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 한다? 부합이다. 다른 말로 이것을 거래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거래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봐. 구성 부분이다. 부합이다. 거래의 객체가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성 부분이라는 것은 2층도 1층과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다. 알겠죠? 여기는 맨 처음에 여기가 100평이었는데 여기가 40평이란 말이죠. 그럼 이 건물이 이제 몇 평이다? 140평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는 100평인데 여기는 40평이다 그러면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40이단 말이지. 140이 아니다 이 말이죠. 따로따로다.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벽이라고 하고 이걸 벽지다. 벽지 또는 페인트다 이 말이죠. 페인트. 알겠죠? 페인트 이렇게요. 그럼 이건 벽지 또는 페인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1층 위에 2층이 있죠? 그럼 여기는 벽이고 벽지 있죠? 여러분 봐봐. 벽에 보면 우리 강의실 뒤에 보면 벽지 발라져 있잖아요. 저 벽지를 뗄 수는 있죠. 다 찢어지겠죠. 그러니까 뗄 수 있는데 떼기는 떼는데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페인트를 봐봐. 벽에 발라진 페인트 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부합이라고 그래. 뗄 수 없거나 떼더라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걸 부합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구성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봐봐요. 여기 칠판이 이게 옆에 있는 테두리 이것도 칠판의 구성 부분이죠. 막 이거 떼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칠판 이것은 그 양철이 뭐라 하지 그거보다? 양철이라고 하나 할거예요. 하얀 그거 있잖아. 하얀 거. 뭐 아무튼 이게 이렇게 알루미늄인가? 그게 그걸 이게 쫙 펴가지고 여기다가 페인트 치는 거잖아요. 이게요. 간단히 얘기하면 페인트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칠판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칠판 재단에 올 때 보면 둘둘 말아오잖아요. 말아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대고 이렇게 쭉 치면서 이렇게 쭉 펴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 어디더라? 이천인가 거기 박물관인가 거기 가면 칠판이 굽어져 있어. 여기서 툭 이렇게. 왜? 그분이 그걸 사가지고 그분은 그 선생님은 직접 자기가 그걸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런데 하는데 칠판을 맨 처음에 그냥 가져와서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가져온지 모르고 그걸 아무렇게 가져가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이게 울퉁불퉁 돼 있어. 근데 이걸 쭉 펴면서 하기 때문에 이거 딱 떼면은 이거 다시 말리지 이렇게.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칠판에 뭐라 한다? 구성부. 이걸 떼버리면 어때요? 칠판의 용도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러분, 여기는 벽이고, 이건 벽시계다, 벽시계. 벽시계. 또는 여기 뭐겠다? 저희 카메라다. 또는요, 여기 스피커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어때요? 따로 떼면 뗄 수 있어 없어? 있죠.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은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합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거래의 객체,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그럼 당연히 비용 아니에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축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무슨 문제다? 중축한 부분은 무슨 문제로 간다? 비용으로 간다. 이런 비용 상환 청구는 무슨 규정이다? 이것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니까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가 있죠. 포기하게 되면 유치권이 있다 없다? 유치권이 없죠. 원래 비용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하잖아요. 비용에 대해서. 알겠죠? 그런데 이 비용을 포기하죠.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하면 유치권이 없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냐? 이렇게 얘기해서 두 가지 정확히 알아야 돼. 첫 번째요. 중축한 부분. 중축한 부분 있죠? 이 중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했어.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했어. 임대인 소유.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어. 그런 말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비용을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유치권이 안 돼.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요,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하기로 했어. 원상복구. 알겠죠? 그럼 원상복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원상복구는 다 떼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다? 비용을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이 말. 비용을 포기다. 그래서 비용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중축한 부분 종료, 증축한 부분 종료한 부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비용은 뭐가 있냐? 필요비가 있죠? 필요비가 있고 뭐가 있다? 유익비가 있죠. 여러분요,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전세권은 필요비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요, 필요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고요,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해.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단 말은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 말이고,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필요비는 어떻게 하냐?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지출 즉시 청구한다는 말은 전속 중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또 어떻게 하냐? 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어떻게 하냐? 임대차가 종료하고 나서 목적물을 반환해.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필요비를 청구해. 유익비를 청구해. 그런데 유익비라는 것은 뭐냐? 임대차가 목적물을 개량하고 가치가 현존해야 되죠.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하면 누구의 선택이다? 누구의? 회복자의 선택에 의해서. 회복자의 선택. 알겠죠? 회복자의 선택에 의해서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을 청구해. 회복자가 누구죠? 여기서 임대차 회복자 누구예요? 임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인. 그래서 회복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이것을 비용상환 청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는요, 독립성이 지금 있다 없다? 있죠. 독립성이 그러면 있으면 어떻게 있으면 독립성이 있다. 알겠죠? 독립성이 있다. 구성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래의 객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부속물인데, 부속물은요, 첫 번째 부속물은 토지는 안 돼. 건물, 기타, 공작물이요. 건물, 기타, 공작물. 건물, 기타, 공작물에 있어서 부속물이다 이 말이고.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또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부속물은 반드시요,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돼. 세 번째는요,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이 가장 3번이 가장 중요하고 3번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나 매수, 전세권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 이 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지금 여기 TV 지금 설치했잖아요. TV요. 이게 지금 50인치거든요. 근데 TV를 설치를 했는데 이 TV를 이게 부속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간이 끝나면 집 건물 주인한테 이것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 못해요. 왜 청구를 못하죠? 이것은 내가 멋대로 설치한 거거든요. 이걸 사라고 청구를 하면 처음부터 내가 이거 TV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당신이 이거 살 거예요? 물어봐야지. 그걸 동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렇게. 그걸 내가 집주인한테 샀어. 그럼 내가 나갈 때 다시 팔 수 있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매수했을 때. 그것만 부속물이라고 그래. 내 멋대로 설치한 카메라든가 이런 것들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도리어 원상복구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원상복구를 사장님이요, 원상복구에 대해서 좀 규정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알겠죠? 그리고 도리어 원상복구의 규정이 들어가 있어. 원상복구가 뭐죠? 원상복구 종료가 되면 원상복구한다. 뭐다? 그것은 비용을 뭐 한다? 내가 지금까지 시설한 비용을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처음 여기 들어올 때 바닥 같은 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바닥 청소가 80만 원 들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전체 여기 계단까지 막 다 하는데요. 페인트 칠하는 데가 한 80만 원 정도 들었을 거예요. 지금 벽에 있죠. 밑에 1층까지 다 페인트를 또 칠했거든요. 아무튼 왔을 때 그랬어요. 그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물론 이제 필요비니까 청구를 하면 청구하겠지만 그건 아니죠 또. 알겠죠? 우리가 인생살이가요 또요. 다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청구를 앞에 매수가 있죠. 매수가 이걸 뭐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가 뭐예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래서 형성권이니까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 계약이 성립해. 계약이 성립해. 매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가는 매매대금이요. 매매대금이니까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매매니까 유치권 안 되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대금하고 지상물 매수대금은 유치권이 안 되는 것이에요. 부속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은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럼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포기할 수 있다. 언제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언제? 차임을요, 현저하게 낮게 해주거나 보증금을 현저하게 낮게 해줘. 기간을 길게 해줘.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든 시설한 게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원래 월세가 100만 원인데 월세를 50만 원만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5년간 계약을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1년에 얼마죠?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이익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600만 원이면 만약에 5년에 또 5, 6, 30, 3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5, 6, 30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이익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그 시설물을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현저하게 월세를 저렴하게 해준다. 이런 것이 있으면 부속물 매수 조건도 포기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부속물 매수 조건을 포기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부속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는 부속물과 비용상환청권이 같이 섞여서 나와. 왜? 지금 두 가지를 딱 보면 정반대로 되어 있죠. 독립성이 있냐 없냐? 구성부분이 아니냐? 부합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러면 여기서만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권법에서 부합에 가면 이게 그대로 또 나와. 부합 가면 그대로 이 말이 똑같이 나온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에 가면 똑같이 나와. 저당권.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1층에 A가 저당을 잡았어. 저당권을 잡았어. 2월 1일. 근데 중축은 3월 1일 날 했어. 3월 1일. 자, 지금 중축한 거 독립성이 있어. 그럼 1층에 대한 저당권은 3층에는 2층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 미쳐, 안 미쳐?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는 저당권에게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이 말이죠. 왜? 부합물이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기억 안 나요? 난다고 해죠. 알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쳐. 그때일 때 이 중초한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저당권에 미친다. 그러니까 1층에 대한 저당권으로 2층까지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고, 여기는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2층은 경락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이것을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또 첨부에 가면 첨부, 부합, 호나, 가공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부동산의 부합이라고 하죠. 부동산의 부합. 이런 부동산의 부합에서는요, 부합물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뭐냐? 부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가격이 높지 않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그렇다 이런 말.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부합이다. 이런 뭐죠? 부속물 매수, 그다음에 비용상환청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나 보냐면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권 한번 봐.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끊기가 참 애매한데요. 여기가 지상물이요. 지상물은 봐봐. 먼저 우리가 존속기간 있죠? 원래 이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돼. 임대차 존속기간은 체장은 제한이 있어 없어?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체장 존속기간이 20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제는 없어졌어. 삭제가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뭐가냐?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법정갱신은 뭐냐면 임대차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임차인이요. 그래서 계속 사용해. 계속 뒤집어 잔다 이 말이죠. 사용하고 있고요. 임대인이요. 상당한 기간 안에 이 일을 재개하잖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왜? 무슨 말 하면 나간다고 하세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요. 지주운들이 조용히 있단 말이죠. 그럼 법정갱신이 돼. 그럼 법정갱신이면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전속기간은. 그래서 우리가 법정갱신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법정갱신이 되면요. 건물의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되죠? 전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걸로 봐. 임대차, 전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주택임대차는 2년으로 봐. 상가는 1년으로 봐. 알겠죠? 그러니까 민법의 임대차, 민법상 전세권의 경우는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법정갱신은.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 1년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전속기간 정함이 없는 걸 보기 때문에 각 당사자 즉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서 달라. 부동산의 경우는요, 임대인이 통고를 하느냐 임차인이 통고를 하느냐. 임대인이 통고를 하죠. 나가라고. 그러면 6개월. 그러면 임차인이 나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1개월. 왜 그러겠죠? 동사는 누가 하든지 간에 5일이에요.
왜 임대인은 6개월, 임차인은 1개월이죠? 1개월이죠? 임대인이 나가러 가면은 임차인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6개월간 준비 기간을 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어때? 임차인이 나간다? 이 사람은 이미 좀 자기가 준비도 했으니까 나간다가 이제 그냥 잠자고 일어나서 오늘 기분 나쁘네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 없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자기가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이미 모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임차인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짧게 해서 빨리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 임대인이 나가라 그러면 임차인은 준비가 안 됐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기의 살 길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6개월을 주는 거예요. 누가 통과하면 6개월이다?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시험에 뭐라 나오냐? 임대인이 통고를 받으면 몇 개월이다? 임대인이 통고를 받으면 몇 개월이다? 1개월이다. 1개월이다. 왜? 통고를 받았단 말은 누가 통고를 했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통고를 했다 이 말이죠. 임차인이 통고를 하면 몇 개월이다? 1개월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량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갑의 토지 있죠. 갑의 토지예요. 의뢰한 사람이 이렇게 임차인이죠.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 토지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언제 치더가죠? 토지는 전입신고하면 대항력 언제 치르게? 토지는요 전입신고를 못해요. 알겠죠? 토지는 전입신고는 주택만 하는 것이에요. 토지는 반드시 뭐라 하냐?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 토지는 반드시 등기가 있든지, 그렇다면 이 건물요 2월 1일 임대차를 하고 3월 1일 건물을 짓고 여기다 4월 1일 보존 등기하죠. 등기하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한 등기, 임차인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등기를 해.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다? 4월 1일부터 대항력이 있어. 임차인이 임차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죠. 그러면 그 등기는 건물에 대한 등기임과 동시에 토지 임대차 등기가 돼. 그러니까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다? 4월 1일부터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내가 지금 이해되셨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등기한테 대항력이 있죠. 이런 상태에서 전속 기간을 몇 년으로 했냐? 30년을 했다 이 말이죠. 30년의 기간이 만료가 돼. 만료가 되고 지상물이 현존해야 돼.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그럼 채무 불이행은 어디서 나왔죠? 채무 불이행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어?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 그럼요,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나왔잖아요.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무 불이행이 없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여기 임차인은요, 그러면 갱신을 청구해. 갱신을 청구해요. 갱신을 청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의리갑한테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해달라, 이렇게. 그런데요, 임대인이 여기서요, 임대인이 그러면 뭘 한다? 그러면 너 저 물건 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해.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뭘 한다? 갱신을 청구해. 그러면 임대인은 그러니까 이것은 청구권이지 이건 뭐가 아니다? 형성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형성권은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는데 여기는 임대인이 뭐를 할 수 있어? 노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은 싫어?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다 이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시험에 가끔 잘 나와. 그 다음에 갱신청구권은 전세권에는 이건 없어. 전세권에는 갱신 청구란 말이 없어. 왜냐? 원칙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하고 임대 차이만 있어. 알겠죠? 전세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어. 그런데 판례는 토지 전세권의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해. 하지만 전세권에는 법에 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왜? 전세권 자체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이 없다고. 단지 토지 전세권의 경우 판례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세권에는 원칙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전세권에는 갱신 청구권이 없다.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임대인이 존속기간에 정해 없을 때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 그럼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갱신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뭐한다?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갱신을 청구해야 된다. OX, X란 말이죠.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상물 매수는 반드시 갱신을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매수란 말 있죠. 매수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여러분, 일방적 의사표시 말은 뭐죠? 청구 당시 시가. 이 시가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매매대금이라고 그랬죠?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 성립.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요, 여기 매도인, 임차인이죠? 여기 임차인은 뭘 한다? 목적물을 인도하고 등기를 해줘야 되죠? 임대인은 뭘 한다? 임대인은 뭐를 준다? 대금을 지급하죠. 그래서 임대인이 건물을 사니까 매수인이 되고, 임차인은 너 사라 그랬으니까 임차인이 매도인이 돼. 알겠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그런데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이 건물에 근저당이 있다. 그럼 어떡할 거야? 근저당. 매매를 했는데 근저당이 있어. 그럼 매매계약을 하는데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안 한다? 이런요?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 기억나나요? 동시행 항변권을 보면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가처분 등기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의 지급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어도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로 청구하면은 그것은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매매계약은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면 된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의 지급과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시행이니까 만약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전까지는 잔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이 1억이고 물건의 가격은 3억이다. 이렇게 봐. 3억이면은 매매대금이 2억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3억이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해. 매매대금 얼마다? 피담보 채권 1억 있죠? 1억 원을 공제한 것을 매매대금으로 정할 것이 아니다. 판례가. 물론 당사자 합의로 내가 피담보 채권 1억을 내가 책임지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은 채무 인수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아무 말이 없는 한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매매대금이 2억이 3억이 아니고 2억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매매대금은 여전히 얼마다? 3억이다. 왜?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이 임차인이 자기가 돈 1억 갚고 근저당권 등기 뭐라고? 말소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주면서 임대인한테 얼마를 달라고 하면 돼? 3억을 달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매매대금에서 피담보 채권을 공제할 것이 아니다. 근저당권이 있어도 지상물 매수 청구는 성립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두 마디가 중요해.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것은 무슨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다. 그럼 봐봐. 그럼 남의 집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누가 건물을 짓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란다? 임대인한테 말은 번지하게 하죠. 기간이 끝나면 내가 지상물을 철거하겠다, 지상물을 포기하겠다, 지상물을 내가 당신한테 양도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죠. 약정. 알겠죠? 이런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다.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겠다, 포기하겠다, 양도하겠다 이렇게. 그것은 효력이 없다.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지상물이죠. 그럼 지상물은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됐어 안 됐어? 미등기도 된다. 이런 무허가 미등기도 돼. 이런 무허가 미등기도 지상매수가 돼. 그런데 무허가 미등기란 말이 한 두세 군데서 더 나와. 어디서 나오죠? 법정지상권에서 나온다. 법정지상권의 경우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 어디서 나온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리가 주거의 실제 용도다.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무허가든 미등기든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것을 따지지 않아. 임대인의 매수나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이것은 어디서 나온다? 부속물에서 나온다. 부속물.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불문한다. 경제적 가치. 그 다음 임대인에게 소용 여부를 뭐란다? 불문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무조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이거죠. 건물이 갑의 토지하고 을의 토지하고 걸쳐서 이렇게 건물이 있다. 그럼 어떡할 거야? 남의 땅에 걸쳐서 건물이 있다. 이런 경우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경우만 된다? 만약에 이 부분만큼만 뭘 할 수 있다? 구분소유 아파트처럼 구분소유가 되면은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만. 그런데요,
전부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전부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의 땅에 있는 것 그것은 지상물 매수 청구가 안 된다. 이 부분만 구분 소유가 되면 그 부분만 청구할 수는 있다. 다른 사람이 토지 위에 걸쳐져 있을 때 전부를 청구할 수가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 임차인이 등기가 돼가지고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땅 주인이 바뀌어.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가 돼가지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땅 주인이 바뀌었어. 그럼 누구한테 청구한다? 대항력이 있으면 양수인에게 청구한다. 대항력이 없으면 양수인한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작년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고요. 잠깐 쉬었다 이제 이런 물어보고 그러면 특별법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서 뭘 볼 거냐? 임차권에서 보면 여러분요. 임차권에 보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알겠죠? 그것을 우리가 전세권의 양도하고 전전세하고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있죠? 그것을 하도록 해서 여러분요. 책 다 가져오셨죠? 책.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책을 보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책하고 여러분요. 강의 노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